네, 안녕하세요.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채널지기님께서 조금 이제 그 저기 못 들어오셔서 이제 제가 그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김민기 선생님과 최혜경 선생님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먼저 이제 김민기 선생님 발표부터 듣고 이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 자료 공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는데 약간 까만 부분은 네, 조금 있는데 일단 잘 보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래저래 또 바쁘다 보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걸 조금 알아보고 공부를 좀 해서 뭔가 하여튼 발표를 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뭐 시간상 좀 허락이 안 돼서 예전에 그냥 조금 관심 있게 봐왔고 그냥 만들어 놓은 조금 그 발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거 그냥 한번 더 울고 먹으려고 예전에 하드를 찾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데카르트 정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데카르트 정리는 이제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또 어 좀 저는 이 정리를 알았을 때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조금 뒤에 나올 건데 일단은 그 데카르트 정리를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앞에 제목에 이제 유추라는 것을 이제 덧붙였는데요. 그 일단 유추를 통해서 이제 데카르트 정리를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유추라는 것은 뭐 이런 글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뭐 어떤 논문이나 이런 데서 다 퍼왔는 글인데 가지고 온 글인데 어떤 부분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성립하는 성질이나 관계 체계로부터 그와 유사한 대상의 성질이나 관계 체계를 추측하게 하며 부분적인 닮음을 근거로 하여 어떤 상황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다른 유사한 상황으로 전이되어 관련된 개념적 지식을 형성하게 하는 형태의 개연적 추론을 말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학을 하면서 어떤 발견적인 상황에서 약간 좀 증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수학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아마 우리가 비슷한 대상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이제 아마 이 대상도 여기가 비슷한 거니까 그럼 여기도 비슷한 성질이 성립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유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추에 대해서 뭐 옛날부터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아르키메데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도 매우 좀 중요시 여기고 뭐 이제 중요한 인식 방법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 이 케플러라는 사람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그 밖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가장 신용할 만한 주인인 유추를 소중하게 여긴다. 유추는 자연의 모든 신비를 알고 있으므로 기하에서도 조금도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유추의 어떤 되게 대단히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요거는 제가 이제 어차피 뒤에 비슷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저 이제 아마 이런 게 이제 유추의 예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보시면 조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원의 방정식 위에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자, 이 x a의 제곱 플러스 y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과 비슷한 대상인 구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구는 3차원 대상이니까 뭐 A, B, A, B, C라고 하고 반지름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고 아마 그 방정식이 약간 좀 이 방정식의 형태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유추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증명이란 과정이 사실 좀 뒤따라야 되겠지만 저희가 일단 발견적 맥락으로서만 일단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두 번째 예시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각 옆변들까지 거리의 합은 일정하고 그 합은 옆변에서 끄은 높이와 같다.
저희 좀 그림을 넣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에서 한 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옆에 있는 두 변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이제 그럼 두 수선의 발을 내린 것까지 그 선분의 길이의 합은 이제 결국엔 일정하고 그 옆면에서 높이 그러니까 한쪽 변에서만 이렇게 한쪽 꼭지점에서 내린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유추적으로 이등변 삼각형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서 이제 옆면들이 서로 합동인 삼연체 이제 약간 좀 이등변 삼각형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밑변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각 옆면들까지 거리의 합은 일정하고 그 합은 옆면의 그 높이와 같다. 뭐 이런 얘기들로 저희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정삼각형의 내부의 임의의 한 점에서 각 변들까지 거리의 합은 일정하고 그 합은 삼각형의 높이와 같다. 요거는 아까 비슷한데 조금 더 상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정삼각형에서 이제 내부의 임의로 한 점을 잡고 이제 거기서 각 세 변마다 이제 수선의 발을 내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직선분이 있을 텐데 그 수직선분 세 개를 더한 것이 그 정삼각형의 높이와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좀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공간 도형으로 좀 확장한 것 같으니까 그 공간 도형으로 확장하면 그 정삼각형과 비슷한 대상인 어떻게 보냐면 공간에선 정사면체라고 이제 간주하고 정사면체의 내부에서 이제 한 점에서 각 변들까지가 아니라 각 면들까지 이제 그 내린 그 거리의 합이 일정하고 그 합은 사면체의 높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볼 유추가 이제 뭐냐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그 평면 도형에서 다각형의 외곽의 합이 360도이다라는 혹시 그 명제를 기억하십니까? 그 혹시 저희 중학교 한 1학년 때 아마 여기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이런 평면의 도형에서 다각형에서 이제 외곽의 합이 360도이다. 이러한 명제를 이제 유추적으로 이제 해서 공간으로 확대하면 어떤 명제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요게 이제 입체 도형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데카르트 정리인데 그 데카르트는 이제 뭐 아마 얼굴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제가 잘 몰라서 생략을 하고 그 외곽의 합이 360도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사각형에서 이렇게 보시면 내각과 외곽을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이제 내각이 있고 그 변의 연장선상에서 외곽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 외곽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약간 민트색 같은 거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 외곽을 다 떼서 다 붙여보면 이렇게 36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삼각형도 그렇고 오각형도 그렇고 육각형도 그렇고 모든 다각형은 외곽의 합이 360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사각형을 따라서 이렇게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시선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결국엔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한 바퀴를 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변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외곽의 합의 360도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음, 데카르트 정리를 생각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냐고 한다면 아까 평면 도형에서는 외곽의 합이 360도였는데 그러면 일단 그 평면 도형이 아니라 다면체, 다각형이 아니라 다면체로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평면 도형에서 이제 외곽의 합이 360도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곽이란 도대체 그 공간에서 이제 입체 도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될까? 이제 이것에 대한 유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60도로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럼 입체 도형에서도 꼭 360도여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좀 일정하다면 어떠한 값으로 일정할까? 이런 것들이 아마 유추적으로 생각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호도법이고, 그 지난번에 이제 배동 선생님께서도 아마 그때 잘
그 발표를 해주신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또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체각이라는 걸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냥 우리가 각은 이제 두 선분이 만나서 이렇게 생각되는 거라 할 수 있는데, 입체에서 이렇게 어떤 면들이 이루는 각 또는 이런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루는 각,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파란색 원뿔 같은 경우에 상당히 뾰족하고, 초록색 원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뾰족한데, 약간 우리가 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평면각에서 예각과 둔각 같은 조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좀 각이 작으면 뾰족하고 각이 크면 좀 덜 뾰족한 그런 느낌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우리가 입체각을 또 이야기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도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평면에서 아까 이제 호도법에서 나왔지만 그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그 호의 길이를 그 이제 각으로서 정의를 했고, 특히 반지름의 길이랑 그다음에 호의 길이가 같이 될 때 그 각을 이제 1라디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체각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 그러면, 그 평면에서는 호의 길이로 했다면 입체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 면들이 이루는, 그럼 이제 구와 만나는, 아마 반지름이 1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지름이 1이면 그 만날 때 많은 그 구에서의 이런 도형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그 구 위에서의 이런 도형의 바로 이 면적, 표면적, 바로 요것을 우리가 각으로 입체각으로 정의한다면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안이 아니라 입체에서는 구에서 반지름이 길이가 1일 때, 표면적의 넓이도 함께 1이 될 때의 그 각을 1스테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라디안은 저희가 이제 호의 길이였는데, 입체에서 입체각을 재는 거다 보니까 이제 구에서의 그 부분의 넓이로 가는 게 어쩌면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면 직각은 유일하지만 입체 직각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직각뿐만 아니라 아마 그 넓이로 이제 하는 거니까 아마 또 각의 모양이 다를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넓이가 같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모양은 또 다를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면각은 이제 원의 호로서 이제 그 정의하니까 기껏 해봤자 0부터 2파이까지겠지만, 입체각은 그 0부터 4파이까지 이제 구의 건널비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면체 외곽이 합이 그 360도라고 했었습니다. 그 평면에서의 정리가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였으니까 바로 반지름 1인 원의 그 원주의 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입체에서는 저희가 이제 각이라는 녀석을 방금 이제 그 구에서의 그 해당되는 그 표면적의 넓이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구에서의 어떤 그 다면체의 외곽, 아직 외곽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면체의 외곽의 합은 아마 반지름의 1인 구의 전체의 넓이로 정의하는,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평면에서는 360도였으니까 그것이 바로 원의 둘레였으니까 다면체에서 입체에서는 구의 건널비로서 아마 4파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입체에서 부족각이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 입체 도형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런 꼭지점이 있어요. 이런 꼭지점이 있으면 각 면들이 이루는 각들이 90도, 90도, 90도에서 이제 270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면들을 이제 평평하게 편다고 생각하면 360도인데, 그 360도에서 270도만 면들이 이렇게 이루고, 거기서 이제 360도에서 부족한 각 90도, 바로 요것을 우리가 이제 그 부족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 12면체인데, 그럼 오각형은 한계가 108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108도가 3개 모이면 324도, 그럼 이제 360도에서 빼니까 36도가 바로 요 입체
도형 정 12면체에서 한 꼭지 지점에서의 부족각으로서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부족각이란 360도에서 즉 한 꼭지점에서 그 입체각을 형성하는 명각들의 합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입체각은 아까 이제 스테라디아를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했고요. 이제 명각이라는 것은 방금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 거기 꼭지점에서 이루는 면들이 이루는 각들, 걔네들의 모든 합을 360도에서 뺀 것을 부족각이라고 이제 한다면, 요게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아까 평면도에서 외곽들의 정의로 대체시킬 것이 바로 지금 부족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면체 외곽의 합은 이제 이제 외곽의 합은 이제 외곽은 이제 부족각인 거죠. 부족각의 합은 4파이다. 왜 4파이냐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제 구의 건널비로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정리를 이런 식으로 유추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실 그 증명은 있는데 증명도 지금 다 하는 건 조금 시간 관계상 좀 그거 할 거고, 유추적으로 평면에서 했던 것을 또 비슷하게 하니까 뭐 또 이렇게 또 그 증명 과정조차도 유추적으로 이렇게 또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데카르트 정리를 유추적으로 한번 얘기한 걸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데카르트 정리가 그 다른 정리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인데, 저는 그 데카르트 정리가 사실은 그 바로 오일러의 정리하고 그게 동치명제라는 것에서 좀 상당히 놀랐어요. 그 오일러의 정리가 뭐였냐고 하면 그 오일러의 다면체에 관련된 정리가 있잖아요. 그 꼭지점의 수를 V, 그 변의 수를 E, 면의 수를 F라고 했을 때 V 빼기 E 플러스 F는 항상 2로 같다. 이 정리랑 방금 얘기한 다면체에서의 부족각의 합이 4파이가 된다는 것이 이게 동치명제가 된대요. 이게 조금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일러의 정리는 그 위상수학에서 나오는 정리라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들이 그 정량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나온 정리인데, 분명히 각이나 이런 얘기들은 정량적인 얘기잖아요. 4파이가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그 의상수학에 관련된 정리랑 동치명제가 된다고 하니까 또 꽤나 신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정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배워서 제가 이제 좀 그렇게 기억에 남는 정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그 데카르트 정리랑 이렇게 동치명제라는 게 좀 꽤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명 과정을 이렇게 한번 쭉 보기도 했었는데, 그 증명 과정에서도 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 했던 스터디 통해서 이제 했던 내용 중에 구명기하학에서 그 각 삼각형이 그러니까 180도가 넘잖아요. 내각의 합이. 그 거기서 이제 내각의 합을 세각의 합을 세 개의 내각을 다 더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삼각형의 넓이만큼 더해야 그 각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그 정리의 내용도 이렇게 뭐 써가면서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데카르트 증명이었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정리들이 너무 신기하게 또 관련되어 있는 게 또 꽤나 신기했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오일러의 정리랑 그것이 일단 좀 그 연결이 되는 게 꽤나 좀 흥미롭고 해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뭐죠? 스테라디안 아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곽을 다면체 외곽을 부족각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스테라디안은 면적으로 정의했는데 부족각은 약간 2D에서 정의를 한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렇게 연관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스테라디안을 이제 이야기를 꺼냈던 거는 그 외곽과의 연관성에서 이제 사실 꺼냈던 게 아니라 그 스테 그 부족각의 합이 이제 4파이였잖아요. 4파이라고 했잖아요. 예, 네네. 다른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4파이라는 숫자에 조금
그 당위성을 좀 부여한다고 해야 되나? 그 4파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평면도형에서는 360도 2파이잖아요. 그게 이제 원의 둘레인데,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공간으로 가면서 원이 아닌 구의 건널비로 생각하는 거죠. 예, 구의 건널비로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궁금한 게 계속 있는데, 하나만, 네. 먼저 최혜경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도 뭐 관련 구의 건널비가 4파이인데요. 네. 제가 그거를 왜 그런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가장 좀 직관적인 방법은 막 교과서에서 막 아이들이 이제 귤을 까먹어요. 귤을 까서 그 껍질을 이제 원 4개에 딱 채우는 그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냥 정당화 정도겠지만 사실은 뭐 왜 그런지는 저희가 그 미적분학을 써야겠죠. 미적분학을 써서 뭔가 아마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뭐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들음 네. 일단 들으면서 그 건널비, 구의 건널비는 우선 그 건널비 요소를 그 구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미적분학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대신에 약간 아니, 구면 좌표계를 써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 데카르트 좌표계를 써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은 부피를 먼저 유도를 해요. 부피는 약간 구 안에 들어있는 거를 어, 뭐 직사각형, 직육면체를 쌓는 방식으로 해서 적분을 회전시켜서 해주는 거예요. 회전 적분이요.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그리고 나서 구의 부피를 반지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미분 값이 바로 건널비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의 넓이를 미분했을 때 그 둘레가 된다는 거를 거기서 좀 직관적으로 얻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림이 정확히 구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테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부가 꽉 들어찰 수 있는 원통의 옆면의 넓이로 환산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럼, 네, 그게, 그거는, 네, 어디서 본 거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다면체에서도 그 부족각으로 하면 다 4파이가 나올까요? 왜냐면, 일반적인 다각형에서 아무거나 골랐을 때 외곽의 합이 다 360도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부족각을 다 그렇게 하면 4파이가 나오나, 그 720도가 나오나, 그것도 예시로 몇 개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것 중에 그 정십이면체가 있었잖아요. 정십이면체는 아까 부족각이 이제 36도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정리가 맞다면 정십이면체의 꼭지점이 20개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정십이면체는 제가 생각해보면 오각형이 12개가 있고요. 그럼 이제 꼭지점이 5 곱하기 10에서 60개예요. 그런데 한 꼭지점에서 오각형이 아까 보시다시피 3개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기 3하면 꼭지점이 이제 20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예시로서 하나를 들자면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고 정 뭐 정육면체 정도도 생각해 보시면 부족각이 이제 한 꼭지점당 90도일 거고 그다음에 정육면체는 꼭지점이 8개잖아요. 이제 위에 4개, 밑에 4개 있으니까. 그래서 88 곱하기 90이니까 또 720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똑같이 성립합니다. 아마 이게 또 그 구와 위상동형,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성립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토러스 이제 뭐 그 뭐죠? 손잡이가 달린 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위상적인 동향이 아닐까. 막 걔네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성립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정경원 교수님 코멘트는 그 최혜경 선생님 그 발표를 까지 다 듣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최혜경 선생님 발표를 먼저 네,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업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저희가 좀 다른 이제 구면 기하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음, 음. 지금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네, 구 두 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두 개. 지금 요거는 이제 블렌더 화면이에요. 그래서 렌더한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할 수도 있어갖고, 음, 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슬랙에 올린 그 노트 같이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고, 음, 지금 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되게 다양한 모양의 면들이 있어갖고 그 면들의 어떤 기하적 형태, 그러니까 그 점들과 점선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점들과 선들의 어떤 연결 관계를 갖게 해서 면들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이 정도까지 작업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어, 처음에 이제 제가 구상을 한 게 그 구에 구 두 개가 있고 구면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한쪽 구가 내부였다가 외부가 되고 그렇게 내부와 외부가 바뀌는 그런 이제 형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 근데 이렇게, 어,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시도한 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요 면을, 어,
만들어야겠다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작을 요 면으로 했고, 이 면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킬이 조금씩 늘면서 나머지 면들은 좀 쉽게 만들 수 있었고요. 이제 이 면을 만들려고 어, 생각을 했고, 이제 요 면을 보면 요 엣지가 구면을 따라가면서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요렇게 요렇게 생긴 면인데 어, 이 면을 그래서 요 면이 여기도 또 애니메이션이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일종의 구면이 인버전 된다는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초반에 요런 상황을 상상을 하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이 면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면서 구가 두 개가 만나고 있고 그 여기가 이제 정삼각형을 띠게 60도 각도를 띠게 만나고 있고 그 두 면에 만나는 곳에 하나의 구가 또 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만나는 고기에 사이에 구가 하나 더 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구면을 따라서 이 하얀색 면에 그 가장자리가 놓이게 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큰 구랑 가운데 있는 왼쪽에 있는 구에서 이렇게 북극점을 접하면서 가운데 있는 구와 접하는 구가 또 하나가 있고 걔를 따라서 이 면이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해야 되겠다 계획을 잡고요. 음,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구에서 이렇게 이제 원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지금 요 작은 구 왼쪽 거랑 작은 구 오른쪽 거랑 이렇게 중심을 이어갖고 접점을 찾고 그, 그 접점을 지나는 가운데 있는 구의 요 라인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라인에서 점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점들이 한 라인에 24개씩 있고 그리고 위로도 24개가 올라가게 했는데 제가 지금 코딩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의 개수를 바꾸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설정 값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거는 점 7개 그러니까 요 그 6개의 섹션으로 요 여기에 있는 요 반원을 6개의 섹션으로 자르는 점 7개짜리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게 왜 실행이 잠깐만요. 아, 이렇게 같이 실행을 해야 된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끝에 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점을 잡고 음, 그리고 어, 요 점들 지금 7개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또 북극점에 접하고 있는 다른 원들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라색 원들이 타원으로 보이는데 타원이 아니고 약간씩 이렇게 보시면 이제 회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 옆에서 본 거고 보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갖고 음, 면들이 요
보라색 라인들을 따라 올라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음, 이 보라색 라인을 따라 올라가는데 이제 요 점들을 순차적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건 이따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음, 그래서, 요렇게 점들을 이제 각 라인에 맞춰서 점들을 잡은 다음에, 그러면 지금 점이 7 곱하기 7, 49개가 생기는데, 그 점들을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거예요. 3D 디자인이 원래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런 방식으로 지금 첫 번째 요 휘어져 있는 면을 만들었고요. 다른 면들도 이제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거 하나를 하고 나서 응용해서 다른 면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렌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노트로 좀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네, 보면 네, 잘 보여요. 네. 음. 처음에 지금 최종적으로 만든 형태는 그 가운데 구가 딱 정중앙에 있는 걸로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생각한 형태는 딱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음,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 정삼각형인데 요 정삼각형을 이루는 여기 이제 30도짜리 요, 요 직선에 접하는 요 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구가 너무 가운데로 들어오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얘가 요 정삼각형을 뚫고 나가면서 모양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요 형태로 구상을 했는데 또 요게 만들고 나니까 여기 라인이 뭔가 제가 원하는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디자인을 바꾸게 됐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이거 만들 때는 몰랐는데 저희 그 정경호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하셨던 요렇게 요 큰 원이랑 어, 수직으로 접하는 원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런 식으로 중점을 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수업을 듣고 보니까 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였고,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원이랑 구랑 또 여기선 이제 평면이니까 원이겠죠. 접하는 이쪽에 있는 구도 되게 그 반지름의 식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깔끔하게.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원의 방정식이나 그런 걸 사용해서 해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엣지를 뜨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30도만큼 올려주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음. 보통 이제 그 구면의 그 세타 파이를 이용한 이제 점들은 요렇게
요렇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요 상태에서 요렇게 30도만큼 올려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은 식이 나와서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좀 생각하게 된 게, 지금 요거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면 일단은 엣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여기에 7개의 점을 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희가 아는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따면 되는 거고, 그 그리고 이제 그 코딩으로 작업할 때 점의 위치를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딸 때 각으로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각으로 이제 똑같이 30도씩 돌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엣지를 이렇게 따야 되는데 엣지를 딴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30도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엣지는 약간 안으로 들어와 있도록. 음. 근데 해보니까 여기 x 값이랑 z 값에 그냥 코사인 30과 사인 30을 곱하니까 어찌어찌 해서 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요 부분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이 이렇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였고 요 길이가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해서 그 30도를 올려서 코사인과 사인을 주니까 x와 z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웠던 점 중에서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어, 요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엣지를 제가 이렇게 땄어요. 따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제일 큰 원의 중심에서 요 라인으로 이 점까지 연결들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들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30도씩 돌겠지만 얘네들은 각이 어 분명히 어떻게 도는지 좀 모르겠어 갖고 이제 그걸 어떻게 구해야지 이제 이러저렇게 막 시도를 해보고 찾아보다가 아크탄젠트라는 함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 이걸 알고부터 이제 모든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링이 되게 쉬워졌어요. 근데 저는 이걸 제가 문과 수학까지밖에 안 해갖고 아크탄젠트를 이제 고등 과정이나 언제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게 역탄젠트라는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탄젠트는 각을 알 때 그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알게 되는 게 그게 바로 탄젠트 함수인데 어, 아크탄젠트는 요 탄젠트 값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알았을 때 다시 각을 내주는 탄젠트의 역함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좌표를 알면 요 세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제가 궁금해진 게 저희가 그 각을 알았을 때 사인 값, 코사인 값,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각을 알았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와 빗변의 비율을 알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떤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제 그 어떤 통계적으로 알게 된 사실인지 아니면 그 각과 직각삼각형의 변들의 길이의 비율이
어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음. 그래서 이 아크탄젠트 함수가 있고 요 아크탄젠트 함수 같은 거는 이제 코딩을 할 때 그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원이 있었을 때 이게 사실 타원이 아니고 이게 정원을 약간 비튼 건데 그리고 요 점을 알면 이 각을 알 수도 있고 이 각을 알면 각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여기 이렇게 점들을 올려서 찍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면을 좀 예쁘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수학이 약간 짧아서 재미로 뭐 여기서 들은 것들 막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47개, 7개에서 49개의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의 값을 이제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해갖고 이제 행렬로 나타내 본 거고요. 제가 그냥 해본 거니까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면을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60도만큼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이제 3D 프로그램에서 이 면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면 얘를 회전해 주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제가 원하는 거는 객체로 만들기 전에 점 레벨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조금 막 하려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수업에서 그게 뭐 행렬로 회전을 한다. 정경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갖고, 제가 해보려고는 포기를 했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GPT가 이렇게 식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식도 알려주고, 코드도 써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그 아이디어만 갖고, 이제 GPT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처음에 이렇게 변형하는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어떤 걸 의도하신 거죠, 혹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 작업의 또 내용은 이제 기술적인 거랑 좀 또 작업의 내용은 할 얘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조금 다른데 저는 이제 기하적 형태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좀 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 그 약간 생물학, 약 그런 약물 동태학을 하는 분과 협업을 해야 되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잡은 주제는 이제 분자, 세포 이런 것들을 기하적 형태로 생명체 그런 걸로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저 동그라미 구체가 이제 하나의 총체 엔티티인데 분자나 뭐 생명체, 뭐 세포 그리고 뭐 자아, 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와 내부가 이렇게 반전되면서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서로 교차되는 뭐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저희 스터디에서 얘기하면 이제 소설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대전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저희 전시를 대전에서 해서 음. 그럼 대전 놀러 가면 한번 가보는 걸로. 그 기간에 저희 스터디에는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11월 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네, 네.
네, 네. 저는 전반적으로 어, 그 메커니즘, 그 앞부분에 그 어떻게 그 아주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애니메이션,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은 음, 구체적으로 이해하진 못했는데, 음,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도형이 어떤 도형들의 합집합 또는 교집합인지 조금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일단 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XY 평면이 그 벽이라고 해볼게요. 음, 그러면 거기에서 대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북극점, 남극점에 대한 대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대원을 잡으면 그거는 원이 되겠죠. 이렇게 원. 근데 그 원을 회전시킨다는 그 생각이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이거 회전시킬 때 저희는 보통 타원을 2차원에서 그냥 뭐 한쪽을 음, 수축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든 그냥 타원 자체로 접근을 하든 어쨌든 타원은 타원인데 여기서 구에서 대원에서 회전시켜서 그거를 XY 평면으로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원이 되는 건 아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례 관계에서 이게 뚫어드니까요. 이쪽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혹시 평면이라는 그 모든 대상들을 뭔가 수축의 관계를 따졌을 때 그 회전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그 수축이나 이완 같은 거를 그 입체 평면에 그 약간 대원 같이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전시켜서 한쪽을 뭐 이렇게 줄어들겠죠. 약간 원뿔이 될 거예요, 일단은. 최소한 원뿔이면서 아니면 이게 사각뿔이, 원뿔이 되겠죠. 회전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평면의 도형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지점이 어, 좀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면서 이게 막, 이 3차원으로 막 구상도 안 되고 좀 되게 어려웠는데, 그리고 처음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중간 과정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희 그 각이라는 게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곡선을 균일하게 나눈다는 게 되게 어렵고 그나마 이거는 구체이기 때문에 균등한 가계 속도로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얘기도 했고, 근데 지난번 시간에 저희 채널지기님께서 그 곡선을 균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이제 그, 그런데 저희가 또 그 전에 곡선을 균일하게 나누는 게 되게 어렵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 원을 하나 그리더라도 원에 그 점을 몇 개짜리 원을 그리냐. 내가 모델링 할 때 되게 쉽게 확인하려면 한 6개나 12개만 찍고 봐요. 그래서 숫자를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원 하나를 만들 때도 점을 24개, 36개를 찍게 되거든요. 그럼 모양이 되게 달라지고 그 모양이 달라질 때마다 원 둘레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곡선을 균일하게 움직인다는 거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해졌고 근데 제 모델링에서는 거의 각을 균일하게 움직여서 점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각을 움직이면서 점을 잡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3D 모델링을 하려면 그걸 XYZ 좌표계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다시 좌표계로 옮기는 거랑 그 변환 같은 게 조금 좀 그 점이 어렵구나라는 걸 이제 와보니 네, 알게 됐습니다. 음, 또 생각난 게 있는데, 그 균일하게 움직인다. 네. 그거는 제가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arc length parameterization이 떠올랐고, 그러니까 그 편 위에서, 곡면 위에서 등 길이만큼 움직이는 방식. 근데 말씀하신 거는 각을 일정하게 하면서 움직이는 방식. 근데 그 원에서는 그 등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곡선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랑 일치하겠지만 음, 타원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또 떠오른 게 그 케플러에서 뭐 법칙 있잖아요. 뭔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거는
아마 중력이 기준일 텐데, 어쨌든 넓이를 보존하는 식이 일정한 한 거네요. 넓이를 일정하게 하면서 움직이는 방식이고.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모양이나 속도나 뭐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지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정병주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그게 사실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물리에서 그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접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얼핏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 정경훈 교수님 코멘트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뭐 제가 뭐 특별히 그렇게 코멘트 할 게 뭐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 아까 저 유추하면서 맨 먼저 이제 그 다각형의 외곽의 합이 이제 어 2파이다. 항상 2파이로 일정하다. 이 얘기를 이제 그 토폴로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항상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중에 나오는 그 오일러의 정리도 그 이상적인 어떤 성질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은 좀 주의라면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다각형이라고 말할 때 이 다각형이 예를 들면 이게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배웠는데 그 볼록하지 않은 오목사각형이 있거든요. 그 오목사각형에서 이제 표창 모양으로 생긴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서는 외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그 네 개의 변이 두 변씩 굉장히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 가느다란 거의 뭐 시옷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이런 게 있었다고 치면은 제일 위쪽에서의 외곽하고 이 안쪽에서의 외곽만 합쳐서 벌써 2파이가 되고 그다음에 양끝 쪽에서도 거의 2파이에 가까운 녀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합쳐가지고 2파이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외곽의 정의 문제가 의외로 그 볼록성, 오목성 이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이 이게 들어간다는 것도 약간은 좀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음, 아까 그리고 저 구의 건널비가 왜 그 4파이 r 제곱이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뭐 여러분들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 제가 예전에도 자꾸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은 그 넓이는 쉬운데 곡선의 길이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입체가 있으면 부피는 쉬워요. 부피는 그냥 수학적으로는 적분 두 번 하면 되거든요. 뭐 단면적을 적분하는 거니까 단면적이라는 것이 적분이니까 근본적으로 적분 두 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푸비의 정리라고 부르는 기본적으로 그 정리가 그 부피를 구하는 방식인데 반대로 어떤 입체의 건널비도 역시 어려워요. 이게 그것을 정리하는 것부터 어렵고 이걸 그 부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 부피, 바깥쪽 부피 해가지고 양쪽에서 또 그 조여 들어가가지고 압축 정리를 사용해가지고 그 안쪽 부피의 그, 그 수프리멈하고 그 바깥 부피의 그 인피멈이 두 개가 같아지면 이제 부피가 존재한다 그런 종류 얘기를 하는데 역시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를 건널비도 조그마한 부분의 넓이를 재려면 평면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면에 있는 어떤 뭐 평행사변형이니 뭐니 이런 거하고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공면이 그 평면보다 크다는 얘기는 역시 할 수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 작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또 역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공면의 넓이는 어려운 건데 그래도 구의 건널비는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추인데 그 원의 그 뭐죠? 아까 그 원의 넓이하고 원의 길이하고의 그 관계의 그 유추로부터 아까 구의 건널비와 구의 부피의 그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원이 있으면 넓이를 구하는데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굉장히 조그만 각으로 그, 그 뾰족한 침과 같은 그런 도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도형은 거의 삼각형이잖아요. 굉장히 작으면. 그래서 그 조그만 부분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것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2분의 1. 근데 높이가 이때는 뭐냐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거의 반지름이라고. 그래서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침과 같은 도형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 모든 도형들의 그 넓이를 합하면 원의 넓이가 될 텐데, 그러면 그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밑변들은 전부 다 더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원의 둘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원의 둘레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은 그게 원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둘레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의 건널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렇게 팔았는데 수박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영역으로 이렇게 중심까지 파들어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송곳 같은 걸 이렇게 구멍을 낸 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녀석의 부피도 거의 그게 그 어떤 일종의 삼각뿔 그런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도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뿔이라고 해도 좋고 뭐 삼각뿔이라고 해도 좋고 상관없는데, 뿌리니까 3분의 1에다가 밑면의 넓이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 부피가 돼야 되니까 3분의 1에다가 건널비에다 반지름을 곱하면은 그게 바로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구의 부피. 근데 구의 부피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4파이 R 제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차원으로도 역시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어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원이었을 때는 2분의 1이 나왔고 부피였을 때는 3분의 1이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역시 그 고차원 구하고 고차원 그 구면, 이제 구라고 부르기는 좀 그런데 초구하고 초구면의 그 관계도 역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출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 그리고 아까 그 역시 그 데카르트 정리라고 부르는 거, 그 녀석의 그것이 이제 구하고 위상동형일 때는 역시 그게 잘 통하거든요. 아까 그거 말했지만 이제 오목이냐 볼록이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다면체 같으면 그것도 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그걸 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일단 됐다고 치고, 구하고 동형이 아니면 그 정리가 고지 그대로 성립하진 않거든요. 이제 구하고 동형이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 토러스 같은 그런 데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녀석은 그 오일러 캐릭터, 그러니까 오일러 편수가 v-2 더하기 f 값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구면에 구멍이 몇 개나 있느냐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예, 뭐 대충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컴퓨터 그래픽 할 때 이제 행렬 이런 거 나오는데, 에, 어, 특히 이렇게 그 회전 같은 걸 다루는 것은 상당히 그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는 게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래픽을 할 때 그런 걸 좀 비교적 자유자재로 하시려면은 적어도 행렬은 조금 3차원 행렬을 특히 회전 행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그 기본 이론을 약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정도.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약간 근사하는 과정에서 밑면을 호의 길이와 거의 근사로 본 거고, 높이를 반지름이라고 근사로 본 건데, 근데 이거 직관적으로는 대충 그렇게 뭐 인정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그 원뿔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원뿔이 있는데 중간에 자른 거. 그러면 그 사다리꼴이잖아요. 사다리꼴을 회전시킨 거잖아요. 근데 사다리꼴을 회전시켰을 때 그것의 건널비를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짧은 변 쪽이랑 긴 변 쪽을 이게 근사시킨다고 해가지고 같게끔 인정을 하면 거기서는 근사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걸 직사각형이라고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사를 할 때는 어느 직관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그림까지는 직관을 사용해도 되고, 어느 거는 직관을 쓰면 안 되는지, 혹시 그런 미리 볼 수 있는 이론적 어떤 배경이나 따질 수 있는 뭐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그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런데 일단은 그 건널비나 제가 말했던 그 길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직관의 호소한 증명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아까도 그 발표할 때 얘기하셨지만 유추를 통한 것은 결국은 뒤쪽에서 증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어, 그 나중에 그 직관을 배신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건널비를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이 어떤 도형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점을 굉장히 많이 찍고 그 점들을 이어가지고 삼각형들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 삼각형들의 넓이에 그 합의 극한으로 건널비를 계산하는 이런 직관을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직관이 성립하지 않는 도형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 근사가 원래 거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 규모에서 오차가 생기는지가 왜냐면 우리가 그 크기도 작게 만들었지만 그 녀석을 더하는 개수는 무한히 늘렸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걸 조그만 오차도 무한히 더하면은 이게 오차가 누적이 되니까 그 근사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조그만 부분에서 생각하는 그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그때 계산을 해야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니까 뭐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또 있는데, 먼저 이어서 하세요. 네. 그 근사할 때 물리에서 얼핏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사할 때 1차식으로 근사하냐, 2차식으로 근사하냐, 근데 정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리에서. 근데 근사를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그 로그로 그 근사를 시키는 경우 2차식 또는 1차식. 그래서 그게 어쨌든 한쪽은 정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건데 좀 그거를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한 거고 사실 설명은 그냥 이 수프리멈과 인피멈이 만나는 그게 있으면 뭐 된다는 건데 우선은 좀 그래도 최대한 좀 직관을 먼저 쓰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좀 욕심?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수학에서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은 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런 종류의 유추가 어떤 도움을 주냐면 답이 이것일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제로 맞는 답이냐는 것은 답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뭐 그 정도, 예. 저 아까 발표하면서 그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저희가 그 수학 책에 뒤에 보면 그 삼각함수 비표가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에 따른 삼각비를 그 표를 보고서 아는데 그 값들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아, 네. 어, 이거 이 삼각함수라는 건 인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인도 수학이고 그게 이제 아랍으로 건너가서 그게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때서야 유럽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삼각함수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 전에는 뭘 했었냐면 천문학에서 이제 그래도 그, 그 각의 개념, 각하고 관련된 어떤 수치를 다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구면 천문학을 했을 때 사용했던 함수가 코드 함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현 함수라고 부르는 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이 있을 때 우리가 중심각이 있으면 호의 길이는 항상 중심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주어진 중심각에 대해서 그 현의 길이도 역시 결정은 돼요. 근데 다만 중심각이 비례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학교 수학에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현함수를 생각을 했는데 그 현함수가 어떻게 보면 사인 함수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함수에서도 작은 각에 대해서 그 현함수 값을 다 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한 게 바로 그 톨레미 정리예요. 그래서 톨레미가 그 톨레미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작은 각 0.5도의 그 현은 얼마다, 길이가 얼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표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천문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톨레미 정리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사인 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인 함수에 이게 덧셈 정리 혹은 뭐 코사인 함수에 덧셈 정리, 뺄셈 정리가 되는데 지금 그 삼각함수 표의 값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덧셈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그 덧셈 정리로 또 반값 공식도 나오고 백값 공식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인 30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사인 15도를 알고 이렇게 각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이런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더한 것들도 알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근사값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옛날에는 뭐 소수점이야 7자리 그 정도만 알면 충분했으니까 그렇게는 다 계산했죠 예전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은 스터디를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